네, 이게 이제 지금 줌으로 이제 막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줌으로 진행되는 강연과 질의응답은 녹음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 따로 올려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강연을 놓치신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2년 만입니다. 문정인 교수님이 다시 연민동을 찾아주셨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서울시청에서 교수님 모시고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때 거의 한 80명 가까이 참석을 해서 저희가 교수님 꼭 소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크게는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책 출간이 있었고, 문정인 씨, 미래신의 올해 3월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즘 이 책이 보니까 도서관에도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공공도서관에. 네. 이게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5세인가 나갔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에 이 책들이 얼마나 깔려 있나 그러면 책이 얼마나 나갔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상당히 좀 그래도 판매가 됐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읽어봤지만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공유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모시고 저희 책놀이 저자와의 대화 겸 그다음에 연민동 초청 강연 자리에 갖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멀리 또 오셔서 직접 찾아오시고. 그럼 이제 교수님 준비하신 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한열 기념관은 난 처음 와보네. 상당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87년에는 저는 학교를 이미 떠났을 테니까. 그리고 오늘 강연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PPT 자료를 드렸는데 그건 참고로 하시고 그냥 제가 스트레이트하게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가급적인 Q&A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리고 미중관계도 지금 많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응답 또는 토론으로서 많은 시간을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책에서 시작은 담론은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다른 거 다 이제 사상을 하고 작년 3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엄습을 하고 나니까 3월 작년 3월 한 22일인가 될 거예요. 헨리 키신저 박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다가 칼럼을 하나 써요. 그래서 성곽 도시와 중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는데 이 코로나 상태가 이게 지속화가 되고 5년, 6년씩 이렇게 지속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나라마다 전부 다 국경의 빗장을 걸어 담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라들마다 이제 대외관계를 안 하니까 성곽 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 월드시리가 되는 것 아니냐, 성곽 도시가 되면 바로 중세가 다시 도래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세계가 무너져 버리고 악의 시스템이 오면서 또 중세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결국에 권위주의 체제들 공권영구 체제로 가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학계들 쪽에서 어떤 논쟁을 촉발하기 시작했느냐면은 그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국제질서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제질서 변화라고 하는 게 이미 키신저 박사가 성곽도시의 등장과 신중세라고 하는 담론을 딱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중국에서 우한에서 시작해서 중국에서는 참고를 했는데 미국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그러면 독감하고 다를 거 뭐냐, 독감으로 죽는 숫자가 더 많다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외교협회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워터 미드라고 하는
바드 칼레지 교수인데 아주 그 보수 그 칼럼니스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이제 잘 됐다. 이 코로나가 장거리 되면 이제 중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고 중국의 부상이 이제 둔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다시 팍스 아메리카나 2 미국을 통한 세계 평화라고 하는 미국 중심 질서가 되살아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중국이 쇠퇴하고 미국이 다시 되살아나고 미국 중심의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거기에는 뭐 전쟁 이론 많이 쓰는 조지 프리드만 교수 같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쭉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7월, 8월 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미국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은 코로나 사태를 이제 진정시키기 시작하고 미국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신종학자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있는 키쇼레 마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그 유엔 주재 싱가포르 대사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Foreign Affairs도 여러 군데서 쓰면서 이제야말로 팍시니카가 오는 거다. 미국은 저렇게 지금 몰아지는 거 봐라. 코로나 감당 못하고 경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사회적인 일탈 현상 생기고 트럼프 같은 아주 예측 불허의 나쁜 지도자 갖고 있고 미국이 세계를 지도한다는 리드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시진핑 강한 리더십 보이고 있지 않느냐. 중국 경제가 그때 돼서 연 평균 성장률 6%로 바운스백을 해요. 그리고 중국 경제는 되살아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 봉쇄령이 이제 해제되기 시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장은 이제 중국 중심의 질서가 온다. 근데 그 사람은 중국 패권이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고 중국의 세력권이라는 게 확장이 되면서 그 안에서 중국 주도의 평화라고 하는 게 구축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쭉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 또는 호주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이게 미국 질서 또는 중국 질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살아보면 유엔은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를 다시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팍스 유니버셜리타스. 그건 그 보편성을 통한 평화인데 그건 유엔을 통한 평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용어 자체는 아버지 부시 41대 그 부시 대통령이 쓴 말이거든요. 걸프전에서 승리해갖고 1991년 9월 25일 날 이분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걸프전에서 결국에 다국적 협력을 통해서 승리를 했다. 유엔 참전을 통해서 승리를 했다.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의 패권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팍스 유니버셜리타스 보편성 또는 유엔을 통한 세계 평화가 와야 되는데 이걸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게 개별국가 환자 갖고서는 극복을 못하는 건데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유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WHO도 엄격한 의미에서 유엔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을 통한 다자주의적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지 미국이나 중국이 패권 다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노마티브 클레임이에요. 규범적으로 당위론적으로 그 가야 된다는 주장들이 호주하고 유럽 쪽에서 상당히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제 정말 세계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조셉 나이 교수라든가 미국 외교협회 그 회장을 하고 있는 리차드 하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장은 이게 무슨 성곽도시 가능하지 않다. 팍스 아메리카나 2 불가능하다. 팍스니까 시기상조다. 팍스 유니버셜리타스 그거는 미국, 중국이 협력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다자주의 질서 또는 유엔 중심의 질서가 오겠느냐? 불가능하다. 결국 현상이 유지될 것이다. 그럼 현상 유지라는 건 미중 다툼, 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지속되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자,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것도 당위론적으로 주장하지만 이제 키신저 같은 사람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둘 다 망한다. 미중이 만약에 충돌로 가게 되면 1914년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상황이 오니까 결국 미중이 협력해야 된다는 그래서 미중 협력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에 뭐냐 악화가 될 것이다. 악화가 되면서 신냉전으로 갈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같은 그 비대칭
경합구도가 지속될 것이다. 이게 비대칭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니까요. 경제력도 우세하고 군사력도 우세하니까 미국 우세 속에서 중국이 그걸 추적하는 이런 상황에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조셉 나이 교수라든가 또는 리차드 하스 같은 사람 지금 현실적으로 본 건데 그게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미중 관계를 얘기할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engagement, 관여가 있고 그다음 관여에서 더 나가면 협력, cooperation이 있고 그다음 협력이 쭉 하다 보면은 그다음 competition,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9년 미중 수교를 맺고 오바마 행정부 있을 때까지는 관여, 협력, 경쟁 이게 기본 틀이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딱 들어와서는 이게 라이벌, 대적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적대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펙트럼이 관여, 협력, 경쟁, 라이벌 그 다음에 적대 관계라고 하는 5개의 기본 축이 있는데 이게 펜들럼이 시계추가 점점 협력과 경쟁에서 경쟁과 대적 관계 심지어 적대 관계로 이렇게 변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게 중국의 문제인가 미국의 문제인가? 이런 논쟁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제정치 이론에 보면은 파워 트랜지션 티어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력 전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패권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는 둔화가 되고 반면에 도전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국이 패권국이라고 하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그 탄젠셜 포인트, 그 접점, 거기에서 세계대전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1893년 4년 청일전쟁도 그렇고 1914년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국력 신장의 속도는 빨라지고 그건 8%에서 6% 성장률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의 성장률은 뭐 2%, 2.5%안 좋을 때는 뭐 1.8%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다가가는 거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론을 주장한 분이 이제 오강스키 교수라고 미시간 대학 교수에서 뭐 돌아가셨지만 그분 주장은 세력 전이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문제는 도전국의 불만족도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가. 도전국이 자기가 처한 국제적 지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면은 세력 격차가 가까워지더라도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봐요. 근데 세력 격차는 가까워지는데 자기들이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불만족도가 높으면 그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력전이 이론이라는 걸 갖고 미중 관계를 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온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대학에 있는 그라함 앨리슨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 그 Destined for War라고 하는 건데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그라함 앨리슨 교수가 한 14개의 그 세력전이 사례를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중 갈등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쓴 건 튜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튜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은 튜키디데스가 옛날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데 펠로폰네스 전쟁이라는 그 역사를 기술하신 거예요. 튜키디데스 주장은 뭐냐면 스파르타라고 하는 대륙에 있는 패권국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테네라고 하는 조그만 국가가 해양 국가인데 거기에서 불을 축적해서 갑자기 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르타라고 하는 패권국이 거기에 대해서 fear, 자기가 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테네의 등극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 이게. 공포를 느끼는 데서 결국에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사이에 결국에 내전 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게 이제 패권 전쟁이 되고 그게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거의 뭐 30년 이상이 이제 지속이 된 전쟁인데 그래서 이제 그라함 앨리슨 교수는 그런 전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중국이 갑자기 부상한다, 미국이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이 생기는 거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위협이 진짜 위협인가? 아니면 컨트라이브드, 조작된 위협인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컨트라이브드, 미국이 인위적으로 만든 위협이라고 저는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 내에서 뜨는 사람, 심지어 키신저 박사도 그렇게 보죠. 그 이유는 간단한 게 지금 경제력만 하더라도 미국이 한 GDP 사이즈가 14조, 한 21조에서 22조가 되고 중국이 14조에서 1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가 간 넘어가는데 아직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고, 가령 뭐 국방비 같은 것도 2,000원이라고 했지만 미국 같은데 거의 7,500억 불 정도 쓰는데 중국 같은데 한 2,800억 불 쓰거든요. 그것 떠나서 또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기간 동안에 기반 전력이라고 그 베이스 포스라고 해서 기반 전력을 많이 쌓았었어요. 근데 중국은 뭐 문화혁명 나면서 인민해방군이 완전히 와해가 됐거든요. 등서평 들어와서, 그것도 특히 장점인 들어와서 중국 경제가 좀 되살아나면서 군사비를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축적적 시각에서 보면은 중국 군사력이라는 게 미국 군사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국은 자꾸 중국 위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야, 그 중국의 위협이라는 게 워싱턴에서 일부러 그 과대 해석을 하면서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는 지금도 얘기하죠. 너 미국이 패권국인 거 인정하고 우리는 미국이 만들어놓은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덕을 받고 앞으로도 거기서 계속 덕을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은 이제 다른 이유들 때문에 당신들의 그런 의도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면서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느냐면, 지금 중국이 이렇게 국력이 상승하면서 1차적으로 그것은 동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지역 패권을 구축한 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세계 패권을 구축하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하고 맞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봉쇄 차단, 호의 차단 봉쇄를 해야만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통적 미국의 이제 현실주의 그 논리가 이제 많이 작동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참 미국이 중국이 하는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중국은 지금도 공식로서는 화평 발전론이에요. 화평 발전이 되는 것은 대외 환경을 평화롭게 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반은 등소평이가 얘기했던 소위 도광양회 유소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광양회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한다. 그러나 이제 등소평이라는 지도자는 상당히 영민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 추가시켜요. 유소자귀, 요소우 쪼웨이라고 해서 때가 되면은 할 일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 내 논쟁은 아직도 도광양회냐, 아니면 이제는 유소자기, 그래서 때가 됐으니까 할 일을 해야 되느냐, 요거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유소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중국이 경제력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군사력도 그거에 맞게끔 하고, 그 다음 미국에 맞설 때 맞서야 된다. 그런 걸 대국굴기라고 얘기해요. 중국에서는 화평 발전을 하고 대국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도 중국 공산당의 공식 노선은 화평 발전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중국 사람들 얘기는 중국 공산당의 목표가 1차적으로는 2022년까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되는 해까지 소강사회, 샤오캉스호회라고 소강사회를 건설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냐, 인구의 80% 정도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유족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소강사회인데, 이번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100주년 맞춰서 금년에 소강사회 달성을 이제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인 인식은 뭐냐, 우리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리고 자, 중국 같은 데 빈부격차 커지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 커지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이런 걸 메꿔 나가고, 그다음 중국 사회 부정부패가 만연하는데 그것을 척결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해결하고, 자원이 부족하는데 자원 뭐 소비가 증가하니까 자원을 많이 쓸 수도 있으니까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과제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대외적으로는 평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조화 사회, 그건 후진 사오가 쓴 말인데, 대외적으로 평화, 대내적으로 조화 사회 건설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쉽게 해서 선진국 지위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중국의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뭐 2030년, 35년까지 강군몽이라고 하는 걸 이룬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는 지금 중국인민해방군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 투자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2049년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 되는 해. 그래서 시진핑이가 쓰는 표현이 두 개의 100년이거든요. 2021년 당 창건 100주년 기념에 맞춰서 소강사회 건설을 보고, 그리고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을 맞아서 중국몽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은 시진핑 얘기는 우리가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인데 2049년 가서 결국에 우리도 선진국이 되자라고 하는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해하는 건 어떻게 이해하느냐. 2035년까지 강군몽을 한다는 것은 2035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구축하겠다는 얘기고, 2049년 가서 중국몽을 이루겠다는 것은 세계 패권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기반은 화평발전론인데, 이제 인민해방군 포함해서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헛소리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국주의로 나가자는 요 사이에서 이제 내부적 논쟁이 많은데, 미국은 또 어떠냐? 미국은 요즘 뭐 중국하고 관여 협력하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있다면 이제 컨케이지먼트라고 해서 한편에서는 인게이지먼트 하면서 관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컨테인먼트, 봉쇄되는 주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선택적 디커플링, 탈동조화든가, 그 다음에 그 컨테인먼트 디커플링에서 완전히 중국을 전략적으로는 봉쇄, 컨테인먼트하고, 경제적으로는 디커플링해서 탈동조화시켜서 중국을 고립시키자는 이런 논지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선 시작은 오바마 행정부 있을 때 피보트 에이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회귀 전략, 그걸 아시아 리밸런싱, 재균형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와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나오고, 그 틀 안에서 쿼드, 사자협의체라는 거 활성화하고, 최근에는 오커스라고 하는 거, 호주, 영국, 미국 3자 군사기술 동맹을 이렇게 맺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이제 그 긴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대중 전략을 보는 시각이 키신저 같은 사람들은 공동 진화론, G2, 그러니까 양두 지도 체제에서 바이제몬이라고 그러죠. 그냥 중국하고 미국이 협력해서 공동 지도 체제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안보실장 하는 제이크 설리반 같은 친구, 컷 캠벌 같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평화 공존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제 워싱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결국 중국 사도예요. 중국 사도인데 이제 에어 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스토리 얘기하는 게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에어 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1907년에 이 양반이 영국 외무성의 심의관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는 영국 외교관이었고 어머니는 독일 여자였어요. 어릴 때 독일에서 살아 독일어는 이제 모국어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독일 전문가니까. 그때 이제 영국 외무성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뭐냐? 빌헬름 2세가 지금 그러니까 1870년에 이제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해놓고 결국 독일이 부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 딱 들어오면서 결국 빌헬름 2세가 이제 독일 제국을 이제 거머쥐게 되는데 빌헬름 2세의 전략적 의도가 뭐냐? 뭐냐면 19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철강 생산량하고 조선 생산량에서 독일이 영국을 앞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력전이 움직임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빌헬름 2세 전략적 의도가 뭐냐 해서 이 친구를 독일에 파견을 시켜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라고 해요. 그게 유명한 크로우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 크로우 보고서에 따르면은 빌헬름 2세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유럽을 석권하는 지역 패권을 구축할 것이고 지역 패권이 구축된다면 영국을 겨냥할 것이다. 그래서 해양을 포함한 세계 수준에 있어서의 영국하고의 패권 경쟁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빌헬름 2세의 독일 제국을 복주이지 않으면 영국이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보고서가 엄청나게 쇼킹하게 먹혔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이제 영국이 한 게 트리플 앙땅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영국이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3자 동맹 맺어갖고 독일을 견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결국 나중에 1914년 가서는 그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이 크로스쿨이 지금 지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러니까 키신저 박사 같은 사람이 그분이 쓴 그 언차이나라고 하는 책에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 크로스쿨에 대한 조명을 그 키신저 박사가 그 언차이나라는 책에서 결론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에서 대결파들이 결국에 미국 외교 정책을 좌우하게 된다면은 중국하고의 충돌은 피할 수 없고 그것은 마치 1914년 10월 그 가을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바로 전야와 같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은 그 크로우 학파들이 아주 지배적 입장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는 갈수록 대국굴기 학파들이 강해지니까 좀 전반적인 형국은 강대 강해요. 중국은 대국굴기, 미국은 크로스쿨.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중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데 미중 간의 주요 쟁점들은 뭐냐? 저는 볼 때 제일 처음은 이제 지정학적 충돌이에요. 지정학적인 충돌. 두 번째로라고 하는 것은 지경학적인. 그러면 지경학은 무역과 통화 속이에요. 세 번째로는 기술민족주의 충돌이에요. 네 번째로는 가치의 충돌이에요. 뭐 이념과 가치의 충돌. 이 네 가지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contentious points예요. 소위 그 대척점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지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이게 신냉전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요. 냉전이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 사이의 이념 대결이었거든요. 소련이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다. 공산당의 목표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익스펜션, 팽창하는 데 있다. 동구권 그래서 넘어갔지 않느냐. 그 다음에 소위 남유럽, 그 다음에 뭐 동남아 이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팽창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그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공산주의 대 자유세계의 이념 대결이 냉전이었거든요. 근데 미중 갈등을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작년 7월 21일 날 마이클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이 닉슨 기념관에서 연설을 해요. 닉슨 기념관에서 연설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 코로나19가 어디서 왔느냐. 우한에서 왔다. 우한에서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이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걸 중국 공산당이 억압을 해서 은폐를 했다. 중국 공산당의 은폐 때문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됐다. 중국 공산당의 모든 원인이 있다. 중국 공산당을 타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에
확산에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고 결국에 중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공산당 타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 이념적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그러면 미중이 그러면 이념 대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신냉전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바이든 행정부 와서는 중국 공산당의 비판을 많이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작년 2020년 트럼프 말년에서는 아예 트럼프까지도 시진핑을 공산당 총석이라고 부르지 주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발표할 때도 그 모든 반중 이사를 다 모였어요. 860, 그 범민공, 팔룬공 모았지. 그다음 위구르 분리주의 운동하는 친구들, 홍콩 민주주의 그렇지 다 불러놓고 거기서 얘기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 자체를 부인하고 중국 공산당이 타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나 뭐 어쨌든 간에 미중 간에 제일 큰 거는 지정학적 대결이에요. 지정학적 대결인데 이제 그게 이제 참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에 그 포로가 되면은 참 벗어나기 어려운 데는 게 지정학이라는 개념을 엄격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제 맥킨더라고 하는 영국의 지리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은 누구든 중부 유럽과 유라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주장을 해요. 대륙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소위 컨티넨탈리스트 스트래티지라고 대륙 전략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세계 제패하려면 해양으로 제패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중부 유럽을 통해서 유라시아를 잡고 중앙아시아를 잡아야. 그래서 아프간 같은 게 지금 영국, 러시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서 그 대륙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알프레드 마한이라고 하는 미 해군사관학교 교수 출신 제독이 있는데 이 양반 주장은 미국 같은 데는 대륙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은 섬인데 미국에게 제일 중요한 건 5대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지 간에 미국으로 오는 해상 통로를 초킹 포인트, 그 관문을 만들어서 봉쇄를 해버리면 미국은 완전히 목적이 strangulation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5대양을 석권하는 국가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해양 전략을 얘기해요. 그러다 이제 1940년대 와서는 스파인맨이라고 하는 그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대륙과 해양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해안선. 그러니까 알루시안 열도부터 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동남아 쪽 해서 뭐 인도 차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인도양 걸프 이런 식으로 해서 대륙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해안선 그걸 림랜드라고 그러는데 해안선을 소위 지배하는 자들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 이게 지정학의 세 가지 이론인데 놀라운 거는 이제 중국의 행보를 보면 그 미국의 해석이에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지정학적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전통적으로 중국은 대륙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륙 전략을 편다고 보는 거예요. 또 사실상 중국이 시작한 것도 그래요. 오바마가 와서 그 아시아 회귀 전략이라는 걸 펴서 리밸런싱,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딱 펴니까 중국 봉쇄하는 걸 아니까 중국은 그때 1대1로 정책을 보면서 육상 실크로드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건 피봇 투 더 웨스트가 돼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막으니까 중국은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걸쳐서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1대1로에서 1대가 육상 실크로드인데 그게 맥킨더가 얘기하는 소위 대륙 전략을 추구하는 거로 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일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해상 실크로드를 얘기해요. 이거는 그 명대 초에 이제 정화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큰 선단을 끌고 동남아를 거쳐서 중동 걸쳐서 저기
동아프리카까지 갔던 그 라인을 따라서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양 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냐?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또 이 일대일로에서 일로라고 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그냥 정화가 같은 길만 하면 좋은데 그 명분 하에서 남미에도 가고 남태평양에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중국이 이건 또 해양 전략을 펴는 것 아니냐. 해안선 따라 계속 움직이면서 나가니까 이건 림랜드 전략이라고 하는 스파이맨이 하는 그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결국에 세계 대표를 꿈꾸는 거다. 게다가 또 중국에서는 1대1로 하면서 그 다음 나온 게 아크틱 실크로드, 북극 실크로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웨이의 5G 통신망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실크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적인 재패의 꿈을 갖고 그렇게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서 민감하게 보면서 그걸 막으려고 지금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보면 알아요. 우리가 해양 재패를 하려고 해양 패권을 가지려고 항공모함이 절대적이에요. 항공모함이 엄청난 전력이에요. 로널드 레이건호 같은 건 항공모함 한 대에 F-18 호넷 같은 전투기를 70개에서 90대까지 탑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 미 제7공군이 있어요. 그 삼성 장군이 이제 사령관 하는데 오산에 지금 본부가 있는데 7공군이 갖고 있는 게 F-16 50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7공군이 갖고 있는 것보다 항공모함 한 대에 탑재된 전투기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항공모함 왜 하느냐? 멀리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미국은 지금 멀리 떨어졌잖아요. 대서양, 태평양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전진 배치해서 적국 가까운데 배치해놓고 거기에서 해군 항공력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재패를 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에 해군 항공력, 특히 항공모함을 많이 가져요. 미국은 지금 11척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2척을 가졌는데 2척도 경항모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배치하는 것도 지금 청도의 북해함대, 그 닝보 있는데 이제 동부함대.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나오면 이제 해남성, 광주 이쪽을 커버하는 이제 남해함대 이제 하는데 지금 2척밖에 없고 2척도 경항모예요. 경항모는 전투기 20개에서 30대밖에 탑재는 못해요. 그냥 미국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비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 핵탄두만 봐도 봐요. 2020년 기준으로 미국 같은데 5,800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32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국방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미국은 우려를 표하고 중국 위협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람 해리슨 교수가 얘기할 때 그 지정학적 충돌점, 발화점이 어디냐? 그람 해리슨은 이런 얘기예요.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되면은 한반도 제2의 한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미중 갈등의 세계대전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발화점이 될 거라고 봐요. 그 양반은 대만 해협보다는 한반도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두 번째 대만 해협이 있고 남중 국해가 있고 동중국해가 있고 동중국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으로 이제 발화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정학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은 하나는 무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데가 거의 트럼프 행정부 시점할 때 1년에 한 2,800억 불 정도 대중적자를 받거든요. 게다가 이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이제 따라오는 데다가 만성적인 대중무역 적자가 있으니까 그걸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들고 나오는 건 중국이 불공정 무역 간행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걸 뭐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고쳐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미국 와서 지적재산권 같은 것을 탈취해 나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가서 투자하는데 투자할 때 조건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강제로 이전시키도록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미국에서 이제 또 무역 조치하겠다고 나오는데 그건 그냥 만성적 무역 적자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통화 부분도 이제 큰 쟁점이 될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 보면은 미국이 브레튼 통화 체제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IMF도 만들고 월드뱅크도 만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화를 기축화폐로 해갖고 모든 통화의 측정의 수단을 달러로 했고 그다음에 교환의 수단 뭐 우리의 신용장 개설하고 하는 거 전부 다 달러로 하니까 그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그 교환의 수단을 달러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비축하고 있는 외화 보유를 전부 다 달러로 원래 전에는 금으로 했다가 그 브레튼 통화 체제에서 근본이 교환제도 그러니까 달러하고 금 그러니까 미국의 포스낙스라고 하는 켄터키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다가 큰 금고를 지어놓고 거기에 금을 쌓아놔요. 그러면 달러를 갖고 와서 미국 보고 이거 금으로 바꿔달라면 미국이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이 그렇게 그 보유한 것, 그 유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은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당신들 달러 써. 대신 금으로 가지고 오면 바꿔줄게. 이런 시스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이제 미국의 통화 패권을 가져온 거고 지금 미국이 제재를 많이 하는데 미국 제재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금융제재인데 금융제재가 가능한 게 바로 이러한 기축화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민폐 국제화를 시도를 해요. 근데 인민폐 국제화가 1%도 안 돼요. 지금 한 달러 같은 건 60%, 전 세계 소위 통화량이 60% 정도가 달러로 이루어지는데 중국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뭐 한국하고도 통화 수합을 하고 뭐 프랑크푸르트, 런던, 싱가포르, 홍콩에다가 그 위안화 베이스된 그 금융센터를 만들고 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디지털 커런시로 가는 거예요. 디지털 통화. 다른 나라들인데 디지털 통화라고 하는 게 뭐 페이팔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기업들이 하는데 지금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이 그걸 보장해 줍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통화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게 우리가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한다는 건 무조건 금융 제재예요. 그러니까 미국 한패 찍히면은 기본적으로 은행이든 기업이든 미국 은행이나 미국 회사하고 거래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스위프트 코드라고 해서 우리가 송금할 때 쓰는 이제 코드가 있어요. 그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완전히 고립이 되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금융 제재를 하니까 북한하고 금융 거래를 하면 미국 재무성에서 제재를 가하게 되면 미국하고 거래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결국 북한 지금 현금 들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이 그걸 아니까 결국에 자기들 디지털 커런시 그러면 지들이 디지털에서 트랜잭션을 하게 되면 미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 하나 더 있는 건 이제 1대1로도 여기서 큰 문제가 되겠죠. 1대1로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세계 패권을 모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길게 강연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40분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략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디커플링, 탈동조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잘 된 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그 공급망에 들어와서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의 생산 농장이 되는데 그걸 자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자 미국 기업이든 미국의 동맹 기업들은 지금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리쇼어링, 한국이나 미국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니어쇼어링,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미국과 가까운 인구 국가들로 소위 재배치하도록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작동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미국말 안 듣고 미국 기업들조차가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책에서 자서 얘기를 해놨는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디커플링으로 나오니까 시진핑은 쌍순환이라고 쌍순환 전략이 되는 걸 들고 나온 거예요. 뭐냐?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무역에 많이 의존을 했다. 이제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나 무역과 투자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중국 성장, 경제 성장의 기본은 내수로 잡고 그다음 보조적 수단으로서
대외무역과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수 중심으로 가려고 하면은 결국 그러면서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중국은 뭘 해야 되느냐? 과학기술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력 강화를 통한 쌍순환. 그래서 한편에서는 내수, 진작, 다른 한편에서는 선택적 무역과 투자라고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기술 민족주의 경쟁이라는 건 네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첫째는 경쟁력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제 책에서도 그 통계를 니케이에서 난 데이터를 갖고 제공했는데 지금 10대 핵심 과학기술이 있어요. 뭐 가령 양자 컴퓨팅부터 시작을 해갖고 드론 기술부터 해서 그 다음에 5G 테크놀로지부터 시키 아주 최첨단 그런 기술 10개가 있는데 2008년, 9년만 하더라도 미국이 압도적이었어요. 10개 중에서 9개. 중국은 드론 테크놀로지만 1등을 했고 나머지 9개는 전부 다 미국이 1등했어요. 그러나 2018년 중국이 9개에서 1등을 해요. 미국은 퀀텀 컴퓨팅 하나만 1등을 해요. 특허 건수 등록된 거 중국이 미국을 압도적으로 넣는 거예요. 과학자 수, 엔지니어 수 모든 점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기 시작해요. 게다가 중국은 제조업 기반이에요. 미국은 기업들이 얍삭바른 상수 때문에 소위 원천 기술 만들고 유통하는 것은 이윤이 많이 남는 건 지들이 하고 그 다음에 노사 관리하고 복잡하는 것은 전부 다 아웃소싱을 했잖아요. 그 아웃소싱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조업이 없으면 노동 창출이 안 돼. 고용 창출이 안 되잖아요. 고용 창출이 안 되면 중산층이 사라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결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냥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그것 때문에 제조업을 살리자.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에 저렇게 미국이 좀 들고 나오는 것도 결국 제조업을 살리고 제조업을 살려야 고용 창출이 되고 그래야 미국이 중산층이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제조업의 절대적인 거니까 이게 한 축이고 두 번째로는 국가안보 관련된 물론 이제 과학기술이 있으면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거예요. 제가 프랑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고 하는데 좋은 아티클이 있어서 내가 추적을 해봤는데 뭐냐. 지금 화웨이가 5G를 하잖아요.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2013년에 샷 자이언트라고 하는 비밀 공작을 통신 비밀 공작을 미국 안보국이 이제 실시해요. 근데 이 대목은 어디서 나온 거냐? 스노우든이 위키리크에 나온 거예요. 공장명까지 포함해서. 이건 뭐냐? 이란, 파키스탄이 화웨이 5G 통신망을 쓴단 말이에요. 인민해방군도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국가 안보국에서는 화웨이의 5G 통신망을 뚫고 들어가면은 중국 인민해방군, 파키스탄군, 이란군에 대해서 접근이 될 걸로 본 거예요. 근데 그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통신망이 위험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 같은 데 얼마나 스마트해요. 그걸 아니까 영국의 지금 통신보안 시스템을 화웨이 걸 썼잖아요. 그때부터 화웨이에 대한 견제가 시작이 돼요. 이게 단순히 경쟁력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그리고 특히 중국이 5G 쪽에서 소위 기술 표준과 패권적 지위를 갖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술 표준 문제예요. 중국 정부는 중국 표준 2035라고 해서 10대 첨단 과학기술의 70% 정도를 2035년까지 중국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우리가 중국 표준을, 우리 기술 표준은 간단해요. 우리가 옛날 110을 썼잖아요. 근데 110을 쓰는 게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유럽 국가 포함해 전 세계가 220을 쓰잖아요. 그건 유럽의 220 기술 표준이 미국, 일본의 110 기술 표준을 이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GPS 쓰면 전부 다 GPS가 미국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 정보 당국은 억세스가 가능하겠죠. 그 중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비밀이 전부 다 노출될 것 같으니까 중국에서는 그 베이토, 백도 시스템이라는 게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지금 그 GPS 시스템 사용하는 거에 글로벌 포지셔닝 하는 거에 거의 한 30% 정도가 지금 백도 시스템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싸움들이니까 그 치열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싸움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인데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데 뭐 홍채 인식, 안면 인식, 지문 인식, 그다음 CCTV 이런 것들이 결국 위구르의 분리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탄압하는 데 사용이 되고 티베트에 탄압하는 데 사용하고 중국 자체 인권 탄압하는 데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미국과 동맹 국가들, 그 T10이라고 해서 테크노 10이라고 해서 미국과 가까운 동맹들은 기술 동맹을 맺어갖고 중국에 그런 기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치 이념 충돌은 이념은 얘기를 했고 가치 충돌은 뭐 간단한 거예요. 이제 위구르 문제인데 위구르 문제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청나라 때 이제 그것을 좀 더 영토를 확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뭐 옛날 호라즘 왕국부터 쭉 있었던 건데 2001년 9.11 사태가 딱 터지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이해 일치를 봤어요. 그건 뭐냐? 위구르에 있는 무슬림 테러리스트들, 원리주의 테러리스트들, 우즈벡이나 아프간이나 타지키스탄이라든가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이슬람 펀더멘탈리스트하고 연대를 맺어서 거기에 테러 공격을 할까 봐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협력을 해갖고 그 친구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미국하고 영국이 도와줘갖고 미국, 영국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영국 같으면 De-radicalization Center라고 해서 그 테러리스트, 잠재 테러리스트가 되는 친구들 갖고 정신교육을 통해서 소위 탈과격화하는 센터가 있어요. 교육 정신교육을 시켜갖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걔들한테 기술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냐면 테러리스트들이라는 게 결국 직장이 없기 때문에 생기니까. 그래서 De-radicalization Center하고 그 Retraining Center가 같이 움직여져요. 지금 위구르에서 지금 중국이 운영하는 게 바로 그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갖고서 물론 거기서도 이제 한족들이 들어가면서 야금야금 먹으면서 이제 위구르족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찬탈하고 하는 건 분명히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뭐 정치범 수용소처럼 한다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과 영국이 도와줘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중국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기 대사하고 그러겠지만 통계를 주는데 하도 위구르에서 인권 탄압한다고 해서 지금 중국 외교부가 안내해서 데려간 사람의 숫자만 뭐 외교관 포함해서 UN 대표부터 국제 NGO에서 1,500명이 넘는데요. 다 설명을 하는데도 그렇대요. 그러나 지금 거기에 이제 문제가 지금 제일 지금 골칫거리는 꼭 이슬람 테러리스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리주의 세력도 있어요. 이 친구는 터키계 사람들. 이건 터키에 있는 필란이라고 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터키 민족주의자들하고 연기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보다는 거기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그 옆에 있는 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 있는 터키계 사람들 모아서 공격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게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거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서도 이제 탄압하는 문제 갖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싸우는 축이 4개의 큰 축에서 이제 대립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1시간이 됐으니까 적당히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할까?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3가지 접근법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cooperation, competition, confrontation. 협력, 경쟁, 대결. 그래서 기후변화, 코로나19, 핵무기 확산 방지 이런 거는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 그러나 무역과 기술 면에서는 치열한 경쟁,
바이든이 익스트림 컴피티션의 표현을 쓰거든요. 치열한 경쟁을 하겠다. 그러고 지정학적인 문제하고 가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 대결 구도로 가겠다. 이 세 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모순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제가 미국 친구들이랑 이제 웨비나 할 때도 그러는데 아니 협력과 경쟁과 대결이 있는데 중국이 핵심이라고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게 전부 다 지정학적인 문제하고 가치 문제인데 거기에서 미국 보고 쫑이 나서 대결 구도로 가면 어떻게 협력이 되겠느냐. 협력하는 것이 경쟁이 되고 경쟁하는 게 적대 관계로 갈 텐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여간 지금 바이든 행정은 그렇게 가는데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를 사실상 트럼프보다 더 괘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중국하고 싸우는데 미국 혼자 싸우겠다고 그런 건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와서는 동맹과 더불어요. 자, 인권 문제 이런 거는 D10, 디모크라시 10 해서 민주주의 10개국 협의체를 만든다. 그다음 전략적인 것도 지금 뭐 벌써 현 정부 저 바이든 행정부 시작해서 지금 한 8, 9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쿼드 정상회담 벌써 2차례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오커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완전히 대중 견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그 유럽 가서 유럽 국가들하고 협력해 갖고 뭐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대중 견제하자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오히려 말을 뭐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국제 동맹들 끌어들여 갖고 대중 경제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만나지 결국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하고 바이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도 그런 구도 속에 만나기가 시진핑이가 왜 만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자 문제는 그럼 한국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뭐 그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건 이제 토론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미국 편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는 사람들.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전부 다 미국하고 같이 가서 대중 견제를 하고 그 중국에 대한 균형을 갖춰야 된다. 그게 우리 살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저 김기석 저 역사학자들 포함해서 역사학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병자호란에서 배우자. 그러니까 결국 지는 패권국에 배팅했다가 뜨는 도전국 깜패 나중에 엄청난 후환이 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중국에 편승하는 게 현명한 길이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 옆에 가까운 대국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 홀로서기 하자. 홀로서기도 두 가지 방법이에요. 뭐 정몽준 씨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조갑도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동맹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핵무기 갖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독자 핵무기 가져갖고 중간 세력 국가로서 결국에 강대국 정치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홀로서기인데 핵무장을 한 홀로서기. 또 반면에 우리 또 진보 진영에서는 또 어떻게 주장하느냐. 아예 영색 중립국을 선언하고 남북이 동시 선언하고 그래서 통일로 가면서 아예 우리를 스위스 같이 만들어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그런 양반들도 있고 네 번째가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거고 현 정부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현상 유지론인데 현상 유지 속에서 미중 대결 구도를 현명하게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건 이제 미국하고 동맹은 계속하자. 그러나 중국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자. 하여간 최후의 순간까지 그 입장을 유지해서 어느 편을 지금 당장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미국, 중국 양쪽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나 그건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미국도 우리를 싫어할 거고 중국도 싫어할 거고 언젠가 선택을 해야 될 건데 그럼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이제 초월적 외교라는 걸 주장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신냉전에 들어가서 만약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 그거 미 본토에서 일어날 거예요? 중국 본토에서 일어날까요? 난 그렇게 안 봅니다. 한번 한반도, 일본 열도,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이쪽에서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미중이 싸우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한국, 일본, 대만 이런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장이 일본하고 빨리 협력을 해갖고 그 미중이 신냉전 군사대결 구도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이제 사이가 지금 어려운 사이지만 일본하고 협력을 해서 일본 지도자들도 지금 그걸 깨달아야 돼요. 미국에 붙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이 합쳐지면은 그 협력을 하게 되면 호주, 카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중견 국가들 설득하는 게 상당히 쉬울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 다 미국의 동맹이에요. 그러면 중국하고 아주 깊은 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젠다를 잘 만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령 지금 뭐 기술 문제 충돌을 하는 것도 우리 보고 지금 선택하라고 보는데 그럴 바에 야 국제 레짐을 좀 만들자. 뭐 테크놀로지 라운드 같은 걸 통해서 기술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기술 세계주의로 가는 그런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 방역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동북아 방역 구상 또는 공공보건 구상 같은 걸 넣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다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진영 논리를 벗어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 무차 유럽 같은 데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런 데들이 벨기에 이런 데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무 이 세력균형 결정론이라든가 한미동맹 중시론에 빠져갖고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그래요. 완전히 원희룡이까지도 저한테 페이스북을 써갖고 그냥 문 교수님은 몽상가라고 이렇게 썼는데 난 몽상가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고 뭐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무역 저렇게 싸우는 거 지금 아니 세계 무역기구 활성화 시켜갖고 거기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기술 문제도 세계 무역기구 속에서 이제 앞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린 라운드 소위 환경 라운드도 있을 거고 그다음 기술 라운드에서 거기서 협의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이버 갈등이 상당히 심한 건데 그것도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뭐 코드 오브 컨덕트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일본 같은 국가하고 협력을 하면 얼마든지 미중 갈등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1시간 똑바로 했네요. 네. 아유. 윗줄을 벗어야 되겠다. 됐어요. 뜨거운 물 좀 주세요. 네,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교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이 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정리가 돼서 들어가 있는데요. 뭐 보신 분이 있다라면 그 책을 읽으신 분이 있다라면 주변 공공도서관이나 아니면 책을 구입해서라도 보시면 오늘 교수님 하신 말씀의 맥락이나 그 내용을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한 구절을 그러니까 저희 아들한테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 2010년 다보스 포럼에서 그 교수님이 중국 기업인을 만나갖고 얘기를 들은 걸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주 중국 사람다운 긍지찬 발언인데 1949년 사회주의가 중국을 살렸고 1979년 자본주의가 중국을 살렸다. 그러나 1989년에는 중국이 사회주의를 살렸고 2009년에는 중국이 자본주의를 살렸다. 저 이걸 보면서 완전 이거 진짜 중국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우리 아들로한테도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하여튼 그 대목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45명입니다. 예, 45명. 저희가 이제 줌으로 토론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이렇게 지금 모였습니다. 혹시 뭐 교수님이 오시니까 저희들이 시청에서 저기 교수님 뵀을 때보다는 좀 인원이 적은데 그래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 정도 인원이 온 건 굉장히 많이 오신 거고요. 그래서 교수님에 대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동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몇 개를 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중 신냉전을 피하고 평화에 기반한 우리의 외교가 필요하다는 선생님 입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때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개선하려고 할 때 북측의 반응이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북한은 남한 정부를 어느 정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는지를 포함한 남북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화 전략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몇 개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것들요.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초월 외교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대중 전략상 어떻게 써먹으려 할까요? 특히나 최근 정전협상 등에도 호의적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북 전략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선 거기까지 답변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죠. 그 세 번째 질문부터 이제 할게요. 이제 미국의 대북 전략은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느냐. 지금 미국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 가지의 학파가 이제 경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워싱턴에서 지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강경파예요. 강경파는 북한이 절대 핵무기 포기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 체제를 흔드는 것 이외에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게 강경파들이고. 반면에 이제 그냥 윌리엄 페리 장관이라든가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 같은 북한하고 협상을 해본 사람들 얘기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협상을 해보니까 북한하고 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보고 선 비핵화하라.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주마. 그 포뮬러 갖고는 절대 작동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시 교환을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걸 선제적으로 비핵화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미국도 조금 주고 북한도 비핵화 조금씩 하면서 동시 교환 그리고 행동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나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타결만이 유일한 길이지 최대한의 압박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군사적 충돌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토니 블랭컨이나 제이크 설리반 같은 지금 현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가 쉽게 안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고 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억지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동맹들하고의 공조가 중요하다. 이런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에 쓴 전략적 인내 정책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두 번째 안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월 21일 날 이제 바이든 문재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사실상 미국 측 바이든 행정부 측을 상당히 강경 쪽에서 아까 협상파 시각 쪽으로 많이 옮겼죠.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 얘기한 거는 결국에 우리는 calibrated, 조율된, 그다음 practical, 실질적인, 그다음 phased, 단계적인 대북 정책을 펴게 되는 것도 과거 정책하고 상당히 다른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원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인권 대사를 먼저 임명을 하고 대북 특사는 지금 북한하고 협상을 안 하니까 안 하겠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갖고 오히려 역으로 대북 인권 대사 임명을 안 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성킴을 대북 특사로 임명하게 하면서 바꿔놓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게 우리가 북한하고 관여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fully endorse 한다라고 하는 지지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작동을 한 것 같고 지금 김정은이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들도 지금 미국은 일관되게 그렇게 해요. 저래서 이제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고 보면 또 북한의 자극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오는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에 대해서 적대적 의도가 없다.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아마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측에 아마 또 전달했을 거예요. 이들 제외 나오면 우리가 제재 완화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지금 미국을 설득하는 게 세 가지 측에서 설득을 해요. 첫째는 위안안보리 제재 완화, 미국이 독자 제재 완화가 의회 때문에 어렵다면은 우선 안보리에서 독자 제재 완화하고 특히 인권과 관련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나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조금 부분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답은 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종전선언을 우리가 푸시해서 나가겠다. 그래서 임기가 7개월밖에 안 남았지만은 종전선언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면서 다음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 미국도 그건 상당히 동일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반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남북협력. 남북협력이 뭐 지금 핵심적인 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인데, 그 다음 몇 가지 이제 남북교류 협력인데 뭐 철도 연결 사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좀 엔도스를 해달라.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상당히 경직됐었어요. 그러나 이제 금년 3월 20일 날 이제 서훈 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 만나면서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뭐 북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북의 기본 입장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발전권을 저해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북에서 얘기했지만 한미연합 군사훈련연습의 중단, 그다음 미국의 전략 무기 한반도 전진 배치 금지, 이걸 해달라는 거고, 뭐 궁극적으로는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종전선언도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 우리 대통령이 9월 15일 유엔 연설에서 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 화답을 보낸 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인민의 발전권을 제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제재 완화예요. 그러니까 이 두 축에서 미국에서 뭔가 아주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면 돌파구를 찾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남북 관계를 우리가 북한의 반응을 예상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북쪽을 풀어야 되는지 그건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북측하고 뭐가 대화를 하려면 통신선이 복원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통신선이 복원이 됐고, 우리 내곡동에서 지금 어떻게 북측하고 협의가 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김여정을 이제 국무위원으로 옮겨놨고, 김여정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사실 남북관계 개선의 총대를 김여정이가 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노이 결렬되고, 그다음 우리가 탄핵으로 주는 것도 못 주고, 남북 뭐 판문점 평양선언 다 했는데도 남쪽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아무도 안 되고, 게다가 뭐 2020년 뭐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대북 전단 삐라살포 같은 게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김여정이가 완전히 이제 돌아선 거죠. 전에는 가장 남쪽하고 프로 인게이지먼트에 선봉했었다가 완전히 그 남쪽에 대한 적대적 강경파로 전환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하노이 결의를 위해 가장 큰 손실이라고 하는 게 거기 지금 외무성이라든가 통일전선부에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 결국 사이드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여정도 완전히 소위 대북 남북관계 개선파에서 또 북미관계 개선파에서 완전히 이제 강경파로 전환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최근에 이제 대통령 유엔 연설 이후에는 협상의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들도 그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 그리고 남북관계 좀 가시적인 결과가 좀 나와야 김정은도 결국에 채통이 설 거 아닙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평양 선언 전 세계가 알게끔 딱 해놓고는 하나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버리면은 사실상 뭐 떠난 임기 끝난 대통령이야 뭐 책임이 별로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인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은 홍게 뭐 있어라고 하는 말이 속이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리거시 업적은 남겨줘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작은 업적이라도 만들어 놔야 심지어 보수 정권이 다음에 오더라도 그런 것들이 연속성, 지속성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지금 시간은 제한돼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적 제약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빨리 제일 중요한 건 남북 정상이 만나는 일이에요. 뭐 정 안 되면 방역 조치해서 뭐 칸막이 해놓고 만나더라도 만나고 정 안 되면 화상회의라도 해놓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얘기 좀 전달해주고 또 김정은 한테 들은 얘기를 또 바이든한테 전달해줘서 2018년처럼 이쪽에서 일종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이 되면 이제 좋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가 임기 말인데 심지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정 안 되면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들이라도 가게끔 좀 해주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금강산 개별공간 같은 거라도 시범대라도 몇 개 좀 하고 이산 가족이라도 좀 만나기만 해줄 수 있으면은 지금 남은 임기 동안에 뭐 다른 뭐 종전선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3자 또는 4자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가시적 결과가 있으면서 이게 모멘텀을 받으면은 다음 정부에서 누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북이 뭐 임기 7개월 남아갖고도 북이 결국에 재화 모드로 나올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남북이 군비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걸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두 정상이 만들어야 돼요. 말은 전부 다 남이나 북이나 전부 다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하는데 힘을 통한 평화가 꼭 평화 아닙니다. 소위 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베게티우스의 그 명언을 나는 사실상 동의하지 않아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돼요. 평화를 준비해야 되는 게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군비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군축까지 가는 과정이 있어야 평화가 오는 것이지 계속 무슨 평화를 위한다고 전쟁 준비하니까 우리가 뭐 국방비 많이 쓰고 뭐 첨단 전력 강화시키고 또 계속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실험 발사하고 남이나 북이나 그거 하면 어떻게 평화가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네, 뭐 남북 관계 네. 다 대답이 된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노력에서 외교적 측면 이외에 물리적 측면, 산업, 역량 등에서 갖춰야 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 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남북 관계라든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대결을 완화하고 중재하는 그런 창의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물리적 측면, 어떤 하부 구조적인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부 구조적인 건 뭐 지금처럼 우리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미국도 우리를 필요하고 중국도 우리를 필요하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기술이나 산업에 있어 니치를 잘 유지하면서 한국이 없으면은 자기들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뭐 하부 구조가 필요한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그 전략적 판단을 이제 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쪽이 더 중요해요. 하드웨어 쪽보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상상력 있는 생각을 한가.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쓴소리 할 수 있는 결기는 있는가.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초월적 외교를 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진보 쪽에서는 반대 안 하겠지만 보수 쪽에서는 뭐 조중동 포함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할 텐데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일단 더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국민이 똘똘 뭉쳐서 우리 미중이 어느 쪽 편 안 들어. 응? 만약 국민적 보이스가 나오면은 미국도 중국도 우리는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은데 미국 쪽에 붙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죠. 뭐 조중동 포함해서 아니 지금 미국하고 동맹 없으면 우리 끝장인데 왜 장난치려고 그러냐. 우리 미국 가야 된다. 이 목소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지금 현 정부는 관계 개선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정의용 장관이 아마 대한민국
역대 외무부 장관 중에서 미국 뉴욕에 외교협회 가서 그 단독대담 파리즈 자카리아하고 단독대담할 때 파리즈 자카리아가 중국이 외교가 너무 어서티브, 소위 공세적이지 않느냐고 했지만 사실 조금 이상하지 않다. 중국이 엄청나게 큰 국가가 되는데 큰 국가의 외교가 어서티브, 공세적일 수 있다. 미국은 안 그러냐. 그러나 중국 외교가 프로보커티브, 도발적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중국 외교가 소위 적극 공세적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쭉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나름대로 결기가 있는 건데 그런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겠죠. 예. 예, 참고로 지난 유엔 총화 기간이죠. 22일 날 그 미국 외교안보 분야의 싱크탱크 미국 외교협회 초청 대담회였습니다. 그때 상당히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그 정의용 장관이 20년 전 경제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다른 멤버들에게 중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것. 이런 발언을 아주 충격적.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어디 가갖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에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대북대화 재개를 위해서 미국의 양보를 그러니까 요구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교부 국정감사에도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야말로 이렇게 결기 있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결기가 있고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정용 장관이 이제 현 정부 초기에는 상당히 뭐 연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소위 정통 외교관이니까 한미동맹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오해도 많이 오는데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 나온 게 정용 장관이 청년 진보 청년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정용 장관이 상식과 순리를 갖고 외교 정책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기존의 타성을 갖고 외교 정책을 보다 보니까 동맹선언이 나오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정용 장관이 드디어 이제 거의 견성도통한 것 같아요. 외교의 흐름을 보면서 이게 상식의 관점에서 볼 때, 순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어떤 건가? 아니 그 중국이 이렇게 부상되고 자기 목소리 내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미국의 시각에 보면 옛날 자기들한테 코토 그 고개 숙이고 어떤 인간 국가가 갑자기 자기들한테 버스 해준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제3자적에서 볼 때는 중국이 커지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식들에 가지고 얘기 들어서 아편 전쟁이다. 그 영국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했어요. 그 임측서가 이제 광동 성장 와서 이제 모터기에서 이제 아편 불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완전 그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군함 2개 딱 갖다 놓고 그다음에 청나라 군함이 26척인가 28척인 거예요. 붙은 거예요. 그거야 뭐 함포 다 갖고 그 전기 엔진 갖고 오니까 이길 재간이 없잖아요. 28척 중에서 아마 26척인가가 이제 완전히 괴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함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국 함정, 불란스 함정, 독일 함정들이 프랑스 경항모, 영국 경항모가 와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막 휩쓸고 다니고 미국하고 더불어서 중국 기분 좋겠어요? 그건 150년 전 아편전쟁 시대를 떠올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천진조약을 맺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청나라가 약했을 때 당했던 굴욕. 그 중국 사람 전부는 특히 한족은 그게 가슴 속에서 150년 치욕의 역사라고 하는 게 가슴 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신의 아기정천의 아키와 같은 그 수모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분출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그걸 자꾸 이해를 못해요.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영국 함정이 경항모가 일본 왔었잖아요. 그리고 홍콩 기항하려다가 이제 중국이 거부를 해서 기항 못 했는데 역지사지 심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하시는
우리 진영종 동문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팬데믹, 기후재앙 등으로 세계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라는 과제가 갑자기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특히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의제 설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갑자기 현실화된 새로운 세계에 대응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제가 시민사회 그 일가견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 꼭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뭐 팬데믹을 다루든 기후변화를 다루든 뭐 핵확산 방지를 다루든 여기에 핵심은 시민사회연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한 국가 내의 시민사회연대 못지않게 중요한 게 transnational solidarity, 초국가적인 연대. 근데 요즘 이제 한중일 삼국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막 지금 분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산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 운동들 보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런 건 상당히 많은데 그 초국가적인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세팅하고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조금 미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는 내부 지향성도 중요하지만은 뭐 한국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뭐 한국 정치가 깽판이라고 해도 저는 상당히 성숙된 민주주의고 미국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 일본보다 더 나은 민족 아니 파벌끼리 해먹는 일본 정치보다는 우리가 훨씬 그래도 나은 민주주의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국내 문제도 이제 주목을 하지만은 국제사회에 그 주목을 하면서 새로운 시민사회 연대를 구축하면서 아젠다를 개발하고 행동 지침을 만들고 그리고 더불어 행동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저기 목사님이신데요. 자주적인 정부를 건설함에 있어서 반미 자주화에서 반미 반중 자주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목사님이 김성모 목사님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초월적 외교는 이 입장을 수용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저는 뭐 반중 반미라는 그 시각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우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한반도에 공동 번영이 있어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국격이 향상이 되고 국제적 위신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주변 국가 또는 전 세계와 소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반도의 미래를 꿈꾸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해서 뭐 그들에게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뭐 선택적 협력을 하면 협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성에 대해서 해방을 놓지 않는 한은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군산 의회 복합제 같은 경우처럼 그러니까 주한미군 지속적 유조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계속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forever war, 소위 영원한 전쟁이라고 하는 걸 해서 그게 이제 군산 복합제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미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은 그냥 뭐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 포함해서 퀸시 인스티튜트 같은 데는 종전선언 찬성하고 그다음에 평화체제에 대해서 선동을 하고 이제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반미, 친미 또는 반중, 친중이라는 양분법보다는 결국에 우리의 목적 지향성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과 우리는 더불어 가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도 설득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의 평화, 공동번영, 우리 국격 향상, 그다음에 그런 걸 얻으려고 하면 이 지역에 평화 안정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맹보다는 그건 다자안보 협력을 통해서 올 거니까 이런 것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을 미국에서도 중국에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누가 종교인 모임의 김성복입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예. 네. 제가 중국의 요하 문명하고 그다음에 홍산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중국 당국이 왜곡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을 강조할 때는 중국을 본을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를 강조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는 이거 중국은 정말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대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걸 반미 반중 운동이다.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뭐 우리 조중동 같은 데서 이제 반미 친중 인사로 좀 찍힌 사람인데요. 근데 중국 사람들을 보는 거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그 순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천하를 얻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느냐? 왕도의 길이 있고 패도의 길이 있고 강권의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왕도의 길이라는 건 주나라의 그 왕처럼 소위 힘은 없으나 덕망을 통해서 덕치를 통해서 천하를 얻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오패처럼 패권 다툼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정통성도 같지만 한편은 무력을 통해서 천하를 얻는 방법도 있을 거고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잔악무도하게 도덕이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고 힘만 갖고 주변국을 못 살고 정복을 하는 그 길이 있는데 저는 중국 사람들 보고 그래요. 중국 사람 만나면 왕도의 길을 얘기하는데 당신들 시진핑 주석도 얼마나 왕도의 길을 얘기했냐. 근데 왕도의 길은 하나도 없고 당신들 남중국해에서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경제 보복하는 거 보면 완전히 강권 중에서 최악의 강권이다. 응? 그리고 당신들 지금 하는 건 미국하고 패권 다툼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이 얘기하는 거 보면 겉으로는 뭐 인류 운명 공동체 뭐 얘기 쭉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아주 편집증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느냐 비판을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점은 있어요. 그 국가를 인정해주고 비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수용하지만은 국가 자체를 부인하면서 비판하는 걸 완전히 거부를 하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들 만나서 니들 수령제 그거 기본적으로 무슨 이런 까땜 체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하여간 너희들 역사 속에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렇게 수령제가 돼 있고 뭐 백두혈 통일이 그거 인정한다. 야 그래도 그 인권 문제에서 요적 수용소 같은 거 그게 국제적인 망신 아니냐. 그거 풀어야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다. 그거 조용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 다 받아 적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인데 뭐 우리 김 목사님 말씀대로 중국에도 할 얘기는 해야. 근데 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어요. 차이점인데 우리가 이런 걸 좀 하나 알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못 사는 중국이 150년 수모의 역사의 중국이 개혁 개방한 게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뜨기 시작한 게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미국이 1945년대까지도 영국, 미국에 여성 참정권 없었어요. 응? 심지어 19세기 후반기만 해도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지만 스코틀랜드 같은 데는 여자들 바람피고 가서 얼굴에다가 완전히 그 마녀들 하는 씌우는 식으로 수고 씌워갖고 옆에 못 보게 만들고 그게 지난 세기 얘기예요. 그러면 영국 포함해서 미국 같은 데 변한 게 지난 200년이라는 큰 시간 동안에 변한 거 아닙니까? 아니 흑인들 참정권을 얻은 게 60년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이라고 하는 게 그 역사의 시간성에서 보면은 지금 40년 개방개혁, 10년 경제적 상승, 그리고 그 자체가 엄청난 정치, 사회, 경제적 불안을 지금 수반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진핑 입장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 미국 사람들이 이거는 컨버전스 티어리를 얘기해요. 수렴형이 돼야 된다. 중국이 미국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0년 있으면 저는 미국처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40년 내에 미국처럼 되라는 걸 강압하는 거 그거는
저는 그건 온당치 못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 40년 전만 해도 문화혁명의 그 후유증 속에서 정말 낙후되고 이런 데인데 40년 동안에 얼마나 중국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14억 인구가. 그것도 8억에서 9억이 전부 다 절대빈곤 속에서 사는 그런 나라. 그래서 우리 중국의 현실을 그 맥락에서 좀 보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중국이 존재하는 건 현실이고 14억을 가졌고 GDP 14조 15조 되는 그런 국가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중국을 볼 때 역지사지 입장에서 그 영어로 with care, 조심스럽게 핸들링하는 게 필요한데 트럼프식으로 심지어 바이든식으로 막무가내로 다루면은 제가 볼 때는 강대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리요 야리, 나리요 빵깡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압력이 압박이 세면 쓸수록 반항이 세다. 그 중국 기층민의 세상에 그냥 태평천국난이 나고 모든 민난이 나올 때 기본적으로 뭐냐, 만다린 북경의 황실이 그 기층민들을 억압하고 못 살게 굴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반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큰 민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 압박을 가하면 중국의 반항과 저항은 더 커지고, 그리고 내가 그건 저는 자신합니다. 일부 중산층 펴놓고 중국 인민 대다수 70~80%는 전부 다 중국 공산당 지지할 겁니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또 다른 아편 전쟁, 그거 겪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죠. 거기에서 이제 중국 민족주의가 오고, 중국 민족주의에 오다 보니까 김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화 사상을 강조하게 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화의 의미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키신저 박사 같은 사람이 참 그 양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그 언차이나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이 양반 역사적으로 쭉 얘기하는 게, 중원을 한족이 차지했을 때는 팽창전쟁을 벌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당나라 같은 데 팽창전쟁을 편 것도 그거는 당세종이, 아버지는 한족이죠, 어머니가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족이, 송이나 명 같은 한족이 중원을 차지했을 때 팽창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퍼시피즘, 한족 평화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시진핑이도 한족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팽창정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긴 한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 가설이 옳은지 그런지 이제 결정이 나겠죠. 또 다른 질문 같아요. 네. 김태균 동무분이 하셨어요. 아마 이제 들으셨고 대답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초월 외교의 성공은 미국과 중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데, 미국이나 중국에 요구되는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적으셨네요. 기본적으로 패권의 꿈을 버리려는 거죠.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국가들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은 트럼프 때 본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자기 국익도 생각하지만 보편적 이익도 생각하면서 외교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국제사회가 계속 압박을. 그러니까 뭐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해 그 압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미국 편만 들고 중국 비판만 하면은 상황은 더 어려워져요. 그다음부터 중국 편 들고 미국 비판하면 미국에서 저건 완전히 중국에서 사주 받아갖고 공작금 받아갖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 칭찬과 비판을 동등하게 미국 중국에 해주면서 객관적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혀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는데요. 북일 관계 개선은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런 북일 관계 개선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일 수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북일 관계 개선은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심지어 통일에도 상당히 큰 공헌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북일 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베가 2006년에 총리되면서, 아니면 그 이전에 2002년 9월 평양, 그때 이제 고이즈미 수행해서 갔었을 때
아베를 유명한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게 납치 일본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베와 또는 아베의 계승자들은 납치 일본인 문제하고 분리시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내거는 납치 일본인 문제는 북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예요. 매국민 문제뿐만 아니고 과거에 그 북한에 잔류됐던 일본인들 또는 과거 시베리아 쪽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려다가 북한에 잔류됐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북송된 제1교포 그 배우자들 중에서 일본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재부터 모든 걸 다 그 해결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일본의 지도자가 되든 간에 그 납치 일본인 문제의 조건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보수가 정권을 잡는 한은 납치 일본인 문제, 그건 핵 문제보다 더 중요하니까 우선순위 넘버원이니까. 그리고 우선순위 넘버원이 납치 일본인 문제, 두 번째가 핵, 세 번째가 미사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풀기가. 네, 이제 질문들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서울시청에서 그 교수님 강연 들었을 때 제 기억에 남는 건 그때 대북 특사가 누구였죠? 그 교수님이 그 양반의 그래도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희망을 좀 스티브 비건. 예, 비건이요. 예. 그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정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행정부가 바뀌고 그리고 코로나가 있고 그리고 2년 만에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됐어요.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어떠십니까? 교수님은 여전히 열정적이시고 긍정적이시고 낙관적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세상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왜 버나드 쇼가 얘기할 때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차가 와인인데 반을 먹었다. 비관론자는 벌써 반을 다 먹고 반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고 낙관론자는 아직도 반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도 똑같아요. 이재명 주장은 그만큼 환수했으니까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남이 불로소득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우리 국제정치 이론에서 보면은 신현실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보통 우리 국제정치는 국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익에서 누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느냐라고 측면에서 보는데 그 이론가들은 렐라티브 게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대적인 이득. 그러니까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가져갔는데 상대방이 나보다도 한 10개 정도 더 가져갔다. 자기 10개 적게 받아갔죠. 둘 다 가져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60을 가져가고 나는 40을 가져서 둘 다 윈윈인데 둘이 비교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도 20을 더 많이 먹고 갔다. 그 기분 나쁘다. 그래서 전쟁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 상대적 이득을 계산하면서 배 아프는 것보다는 저 친구는 60 얻었으면 나도 40은 건졌어. 그 둘 다 이기는 거야. 지금 중국이 태도가 그 태도예요. 근데 미국의 태도는 바로 이 상대적인 이득 시각에서 중국도 잘 되고 미국도 잘 되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더 경제가 더 잘 되고 과학기술도 많아져. 이거 견제해야 돼. 그러니까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라고 하는 그 멘탈리티가 지금 미국에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예. 네, 그렇죠. 마이크는 여기 있습니다. 그룹입니다. 네. 저기 아까 그 초월적 외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본의 존재가 이제 그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옛날에 그 러시아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변의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한반도가 살아남기 위해서 러시아 외교는 또 어떻게 가면 좋을지 아까 일본을 말씀하신 주셨으니까 또 하나 그렇다면 한국은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중국 쪽으로 갈 건가 홀로서기 할 건가 뭐 영세 중립국으로 갈 건가 현상 유지할 건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북한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근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미국하고 관계 개선하고 싶은데 미국이 관계 개선을 안 해주니까 마지못해 중국하고 하는데 중국에 대한 의심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남과 북이나 우리가 살 길은 남북이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남북 연합까지 남북 연합이 안 되더라도 남북한이 교류 협력하고 평화 공존만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진영 외교 논리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한미동맹이 연연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중국 눈치를 봅니까? 중국하고 적대적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그래서 미국 편을 든다. 그러면 중국은 당장 북한하고 관계 개선할 거예요. 북한에 무기 공유해주고 병참 지원해주고 군수 지원해주고 그러면 북한으로부터 우리는 핵 문제, 핵무기, 핵 위협뿐만 아니고 계획적 군사적 위협까지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위협과 북한 위협을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특히 최근에 아프간 선거 보면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다 극복하려고 이 남북의 모순 구조를 극복해야 돼요. 남북이 결국에 싸우지 말아야 돼요. 빨리 남북이 갖고 와줘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 공존을 하고 경제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그러려면 미국, 북한도 핵 문제에 아주 전향적으로 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 문제는 그래요.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방위 이해를 해요. 전방위. 그러니까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인도하고 동남아 국가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그러면 전통적인 동맹국가인 미국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중국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보수에서 볼 때는 이게 완전 기회주의고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기회주의 외교한다는 거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모든 것을 모든 달걀을 미국이라는 바스켓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안에서 가급적 우리의 얻어오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별 역할이 없네요. 러시아도 근데 이제 러시아는 문제 그러니까 북방 외교를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또 러시아 문제점은 사실상 2007년 9월에 이제 사실상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이제 동방경제 포럼에 우리 대통령이 가셔서 나인 브리지라고 해서 9개 사항에 대해서 이제 협력하기로 했는데 진전이 안 된 게 러시아가 크림반도 강제 점령했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과 EU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미국의 제재를 받으니까 금융 제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북한하고 같이 그러니까 한국 정부 말만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근데 이제 그때 김동연 씨가 그때 경제부총리를 했었는데 김동연 부총리도 그걸 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그 제재 위반이다. 너희들 러시아하고 그렇게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해서 제재 가하겠다.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영어로 있는 devils in detail이라고 해서 악마는 그 디테일이 되는 얘기처럼 외교적으로 큰 구상 갖고 나가는데 실천하다 보면 모든 게 구멍이 뚫리고 악재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는 그게 현실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예 이것으로 우리 교수님 초청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해도 이제 또 들어가서 또 11시에는 또 미국 웨비나를 해야 돼. 마지막. 세월호 많이 생각하네요. 역시
나는 여기 그러니까 서울인이 돼갖고 검색은 안 돼. 그죠? 예, 서울